김현정의 뉴스 쇼. 아침에 눈을 떠보니 세상이 잿빛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 관측일에 최악의 미세먼지가 주말 내내 이어지더니요. 지금 월요일 아침에도 수도권과 중부 지역은 주말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은 보통 수준인 남부 지역도요. 밤이 되면서 공기질이 차차 나빠질 거라는 예보가 들어와 있네요. 지금 밖을 내다보면 마치 공장 굴뚝 속에 갇혀있는 것 같은 아침.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지 오늘 2부에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는 뿌옇지만 우리나라 무역시장에 드리웠던 안개는 드디어 걷히는 모양새입니다. FTA 개정과 철강 관세 협상을 연계해서 진행됐던 한미 마라톤 협상 사실상 타결이 된 건데요. 협상이라는 게 원래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죠. 국내 자동차 시장은 미국에 열어줬습니다만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은 막았고요. 철강 관세도 면제를 받아냈다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이번 한 주 뉴스만이라도 좀 숨통이 확 트였으면 좋겠다 기원하면서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제 목소리가 좀 컬컬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확실히 잠겼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근길이 힘든 상황이죠. 이게 뿌연 하늘의 시야가 답답할 정도이고요. 먼지 냄새가 폴폴 나는 공기 때문에 이게 숨쉬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인천은요. 가시거리가 40m밖에 안 나온답니다. 네, 이게 주말 내내 미세먼지 비상 상황이 일단 이어졌거든요. 어제가요. 역대 최악 수준이었습니다. 어젯밤 서울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입방미터당 103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초미세먼지 수치를 관측하기 시작한 2015년 그때 이후 하루 최고치 수준이라고 하네요. 최고치. 네. 오늘도 만만치 않은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또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수도권에서요.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또 공사 시간 단축 등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이 됩니다. 다만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대중교통 무료 정책 그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이번에 시행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저희가 오늘 2부에서 전문가를 연결하긴 합니다만 일단 이제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지 대충 알려주세요, 김 기자. 네, 이게 최소한 내일까지는요. 이게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내일까지는 잿빛 하늘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남쪽 해상에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대기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게 지금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의 대기도 정체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공해가 그대로 머물러 있고 거기에다가 중국에서 공해가 들어오고 두 개가 섞인 거군요. 네, 그 서풍을 타고 중국발 대기오염 물질도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특히 어제 중국에서 스모그가 기승을 부렸거든요. 그 기승을 부렸던 스모그가 오늘 국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2부에서 조금 더 깊이 여러분 들어보시죠. 마스크 꼭 하고 나가십시오.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라도. 다음 포인트는요. 네, 유전 아닌 우물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인수한 유전. 이게 기름밭이 아니라 우물에 더 가까웠다. 이런 얘기예요. 네. 지난 2009년에요.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유전을 한국 석유공사가 인수를 했는데 해외 자원 개발에 열을 올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치적 중에 하나로 꼽힌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원유 가운데 물의 비율이 98%라고 하네요. 이 인수 가격이 4조 5천억 원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상 유전이 아닌 우물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인수 당시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인수를 결정하게 됐는지 이게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개인 비리 또 정책 실패 등이 끊이지 않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오늘 첫 옥중 조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하네요. 지금 진술을 거부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좀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말입니다. 지켜보죠.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구속 기로에 놓인 안희정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영장은 청구가 됐고 네.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이죠. 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구속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수차례 성폭행 또 성추행한 혐의인데 업무상 위력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관건이죠. 안 전 지사는 김지은 씨 외에도 더조민주주의 연구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되기도 했지만은 이번 영장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 피해자 2명이 더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건 이제 성폭행은 아니고 네, 성희롱, 성추행 뭐 이런 거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김재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려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공당의 대변인께서 경찰관들을 미친 개 집단으로 매도할 수 있는 게 가능한 얘기인가 매우 분개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 목소리 처음에 들으셨고요. 뒤에는 경찰 한 분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경찰이 급기야 정신줄을 놓았다.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려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게 지금 장제원 대변인 논평입니다. 이 논평의 후폭풍이 지금 일파만파인데요. 일단 논란의 발단은 울산경찰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데서 시작합니다. 지난 16일에 건설 현장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건데 지금 울산시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기현 시장이죠. 그 압수수색은 경찰이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벌인 일이다.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한국당이 비판을 하고 나선 겁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모욕적인 언사가 지나치다 하면서 SNS에 반박글을 올렸는데 저희가 뭐 섭외 요청했습니다만 직접 나서서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들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현직 경찰 7천여 명이 가입된 경찰 커뮤니티에서는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양쪽 얘기를 듣고 여러분 판단을 좀 해보시죠. 먼저 자유한국당 정호성 수석 부대변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호성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호성입니다. 예. 그리고 김기현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뭔가 보니까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다가 특정 레미콘 업체를 쓰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근데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거를 정치 공작 게이트다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경찰이나 검찰은 혐의가 있고 범죄 혐의들이 있으면 수사하는 게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획 수사다 아니면은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우리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미친 게 이렇게 하면 이 미친 게 일부가 이렇게 정권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전체 경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일부 정치 경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부 정치 경찰에 대한 얘기였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경찰을 두고 그렇게 얘기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고. 근데 그런데 예. 근데 일단 표현을 보면 이제 표현 얘기부터 먼저 하시니까 그거부터 얘기해 보죠. 근데 지금 이제 경찰분들이 많이 화가 난 이유는 거기에 일부라는 표현은 일단 없었어요. 처음에는.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렇게 하니까 경찰들 듣기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미친 개라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니까 얘기거든요. 맥락을 다 자르고 이제 중간에 이제 그런 한 멘트가 들어갔는데요. 근데 그 제목도 이제 울산 경찰 창장에 관한 얘기였었고 전체적인 내용은 울산 경찰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장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일부 간부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지적이었고 거기에 그들의 행동이 이제 미친 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표현 자체가 그냥 그 얘기만 들으면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겠는데 지금 하는 거 봐가지고는 지금 울산이나 경남 그다음에 이런 데서는 더 심한 여론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미친 개보다 더 심한 여론이 많다고 경찰을 향해서? 예. 그런 이제 시중의 여론들을 전달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울산 경찰청장 황운하 청장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한번 제가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정리를 먼저 할게요. 이 미친개라는 표현, 광견병이라는 표현은 일부 정치 경찰을 향한 거였다. 이제 이 말씀 지금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 얘기가 왜 나오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첫 번째 이제 그 울산청장뿐만 아니라 울산시장에 대한 그 압수수색 이게 편파적인 표적 수사뿐만 아니라 사천시장의 경우 8번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편파 표적 야당 흠집내기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저희에게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기? 이게 이제 1월달,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더구나 울산시장으로 나온 후보를 이제 한 2번 정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송철호 변호사라고 이제 민주당 측의 울산시장 예비 후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났고, 그리고 1월달에 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시장 예비 후보 울산시장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이때에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수사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정도 있다가 압수수색을 들어가는데요. 그 압수수색 시점이 하필이면은 자유한국당에서 울산시장 후보를 공천하는 날입니다. 잔치집 날 재뿌리는 격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상관없이 어떤 수사가 있으면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처벌하는 게 맞죠. 그러나 이 선거 정치적인 사건 이런 것들은 대개 선거 이후에 수사하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하필이면은 후보 공천을 확정해서 발표하는 날 압수수색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압수수색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시장이 이제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간부들이 건설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레미콘 업체라든가 지역 업체의 일들을 주도록 했던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건데요. 그렇죠. 예. 아마 근데 그런 취지는 이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업체들을 쓰라는 의도였다.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취지를 했더라도 부당한 압력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그러나 KBS 울산 방송이 보도한 경우는 가장 핵심 인사인 피해자인 현장 소장이 경찰 조사를 몇 번 받았는데, 참고인으로. 나는 그런 부당한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 압력받은 적이 그리고 없다. 거기에 관해서 내 부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진정을 넣은 적도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KBS가 다시 재차 확인합니다. 그러나 완강하게 분열하고 있다고 KBS 멘트가 나갑니다. 피해자가 없는데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지목해서 그러니까 맞은 사람 없는데 옆에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 때렸다는 게 혐의를 씌워서 조사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장호성 대변인님, 지금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압력 받았다고 알려진 현장 소장이 압력 안 받았다고 하는데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것도 시기도 공천 날을 딱 맞춰서 재뿌리듯이 한 게 이게 정치 공작 아니냐란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압력 받지 않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압력을 또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줬다고 하는 사람들도 경찰이 포착을 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수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황운하 총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직접 나와서 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인터뷰를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SNS에 적은 해명을 대신 반론을 전하자면, 공천 발표일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3월 들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놨고 영장이 나오자마자 압수수색을 한 거다. 오히려 특정 일자에 영장이 나오도록 조정하는 건 그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선거 이후에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정치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언론적인 얘기죠. 다 이게 1월 달에 혐의를 포착했는데 3월까지 이걸 내사를 했다. 이건 정치를 무능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시기를 맞춰 무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내사가 2달이나 이루어졌던 게 일단 말이 안 된다는 말씀.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정치권 주변에, 그다음에 시장이나 이제 도지사나 이런 주변에는 그런 민원, 그런 이제 투서라든가 은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일부
일부에서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런 소문을 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수사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핵심 피해자, 예. 다른 사람 얘기가 필요 없죠. 저기서 돈 받았다더라, 아니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당사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는데 수사에 들어간다는 거는 예. 어불성설이죠. 이게 분명한 정치 탄압이고 야당에 대한 흠집 내기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흠집 내기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황운하 예, 말씀하세요. 네, 더구나 그때 이제 누구니까 송철호 변호사 여당 유력 후보, 예, 여당 후보죠. 그 수사 직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 아주 밀접한 사람입니다. 이제 변호사의 또 후원회장이 또 조국 민정수석이에요. 지금 모든 현안들을 주도하고 있는 2014년에 총선 때 이 송 변호사 후원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서 황 총장 만났다는 거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논리적인 비약이 아니냐. 근데 황 총장 측이 오늘 안 나왔으니까 제가 대신 좀 해명을 하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송철호 변호사만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지역 유력 인사들을 다 만나서 협조 구하는 게 내 일이다. 만남으로 따지자면 김기현 시장을 더 많이 만났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만나야죠. 근데 이제 현직에 있는 기관장들, 그다음에 그런 공식적으로 당연히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든가 울산 시장이라든가 구청장이라든가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라든가 이런 공식적으로 얼마든지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여당 후보로 나온 후보를 왜 만나느냐? 정권의 실세와 연결되는 사람하고 만났다? 이건 누가 봐도 의심이 가죠. 알겠습니다. 정 변호사, 정 대변인님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늘 황 총장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SNS를 통해 전달되는 해명 정도밖에 제가 대신할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항의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과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경찰들을 상당히 자극하는 지금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일이 커진 것 같습니다. 지금 1인 시위를 경찰들이 장제원 대변인 사무실 앞에서 하고 있고요. 공식 사과 요구했는데 한국당에다가 사과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조금 짧게요. 뒤에 인터뷰 또 기다리고 계셔서. 경찰 그분들한테 저희가 미친 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무슨 사과인지 모르겠고. 그분들한테 안 한 거 자기들도 압니다. 본인 경찰 전체 14만 경찰 성실하게 직무 수행하고 있는 경찰들을 향해서 미친 개라고 하는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한테 마치 했다. 나는 미친 개가 아니다. 이렇게 피켓을 들고 지금 장재원 대변인 부산 사무실 앞에서 시위 중이거든요. 피켓을 하고 이렇단 말이죠. 경찰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고 금지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말꼬리 듣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권이나 경찰 순화도에 묵인이나 방조 이런 걸 없이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정호성 수석 부대변인을 먼저 만났습니다. 시간이 훌쩍 갔네요. 자, 경찰 얘기 들어봐야겠죠.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찰 커뮤니티, 현직 경찰 7천여 명이 가입돼 있는 커뮤니티 폴레티앙의 회장이세요. 류군창 경위, 경남경찰청 소속입니다. 류 회장 만나보죠. 류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유근창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인터뷰 들으셨겠지만 이게 지금 전체 경찰한테 미친 게 광견병 이런 얘기한 게 아니다. 일부 정치 경찰을 향해서 한 일인데 무슨 사과를 하란 말이냐. 오해하지 마시라. 이거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장제원 수석 대변인께서 국회에서 발언하실 때 정확히 따지면 주어를 빼셨죠. 앞에 이제 다음날 무슨 일부 정치 경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날 목요일에는 주어를 생략하고 전체 경찰을 미친 개고 몽둥이가 필요하다고 비유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예. 지금 와서라도 정정을 했으니까 오해를 풀어달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한국당은. 정정을 하시더라도 그러면은 그 앞에 전체 경찰관들한테 매도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사과를 하신 다음에 정정을 하신 것이 옳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서가 그럼 첫날 틀렸다는 거라도 사과를 하셔야지. 이미 그날 첫 발언으로 그렇게 상처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경찰 내부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아시겠지만 SNS상으로 해가지고 무학 대사님의 경고 있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그거를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관인지 미친 개가 아닙니다 하는 표어를 들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 내부망에는 불과 3일 사이에 한 1000건의 사진이 올라왔어요. 몇 건이요? 1000건. 1000건의 사진, 무슨 사진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표를 들고 있는 사진이죠. 아, 우리는 미친 개가 아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혼자 그 사진 찍는 게 아니고 예. 같은 사무실에 있는 동료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넘으면 한 10,000명 정도 그 사진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 한국당이 사과를 안 한다면, 지금 한국당은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이것은 일부를 향한 건데 사과할 이유가 예. 전혀 없다는 입장이시거든요. 사과 안 한다면 그 다음 구상도 대응책도 구상 중이세요? 예, 지금 어저께 처음으로 1인 시위를 했고요. 예, 예. 그리고 오늘도 아침부터 계속 아침 출근 시간대에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뭐 현직 경찰뿐만 아니고 퇴직하신 선배님들. 퇴직자까지? 예. 그리고 경찰청에는 저희 경찰관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행정공무원도 있고 주무관님도 계셔요. 예. 그 주무관님도 같이 오늘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뭐 법적인 대응까지 생각하세요?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예, 지금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명예훼손하고 그리고 뭐 많이 충격을 받았다 마음적으로. 예. 내가 미친 개면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미친 개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이 얘기도 하시던데요. 예. 이건 집단 행동이 아니고요. 그냥 좀 존중해달라는 호소입니다. 호소. 그리고 집회도 못해요, 저희는. 그래서 1인 시위 하는 겁니다, 1인 시위. 아, 집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인 시위 하는 거다? 예. 그것마저도 1인 시위마저도 집단 행동이라고 하신다면은. 예. 저희는 그냥 계속 미친 개라는 얘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가슴속으로 사겨야 됩니다. 지금 그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사실 황운하 청장 당사자가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신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선 그 압수수색, 울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시기를 볼 때 상당히 정치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로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울산에 근무 안 하고 주로 서울하고 경남에만 근무를 했고 수사를 한 5년 해봤는데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언제쯤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알 수가 있지요. 어느 정도는요. 100%는 아니지만. 하지만 경찰은 지금 검찰을 거쳐가지고 한 단계 내려서 검찰을 거쳐가지고 영장을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쯤 영장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1월에 사건을 인지했는데 왜 3월에 영장을 신청하느냐. 내사 기간이 너무 길었다. 이것도 시기 조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야말로 내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사는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기 전까지 이게 범죄 혐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거든요. 2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까? 그럼요. 1년이 걸릴 수도 있죠.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럼요. 예, 내사니까요. 현장 소장은 압력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김기현 시장으로부터. 근데도 이거를 압수수색한 건 무리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현장 소장은 시장한테 뭐 압력받은 적이 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언론의 인터뷰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내용은 항상 바뀔 수도 있고요. 그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뭐 위압받은 게 없다고 하니까 수사를 진행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수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입장을 확인하고 오늘은 뭐 이제 사실은 자유한국당과 황운하 청장이 지금 어색에 붙었습니다. 황운하 청장이 오늘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관계로 경찰 전반의 분위기와 경찰의 지금 대응에 대한 입장을 들은 것으로 일단 하고요. 황운하 청장은 저희가 계속해서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직 경찰 7천여 명이 가입해 있는 경찰 커뮤니티입니다. 폴레티앙의 회장, 경남지방경찰청 류군창 경위까지 만났습니다. 2572님, 울산 시민입니다. 혐의가 있다면 조사를 받아야죠. 심하다는 여론은 어디서 확인한 거냐. 아까 여론 얘기하셨는데 이분은 울산 여론 그렇지 않다. 반면에 8825님은 이거는 정치 보복이 분명합니다 쓰셨는데요. 예, 조금 이유도 자세히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천인데요. 어제보다 미세먼지 체감 더 심합니다. 강노아님. 2부에서 얘기 좀 해보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청취자 유들맘님, 밖에는 온통 잿빛인데 수치가 체감하는 것보다 오히려 높지 않다, 이런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수치상으로도 관측 이래 최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건 수치보다 더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목이 좀 잠기는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좀 미세먼지에 둔감한 사람인데도 오늘은 약간 미열도 나는 것 같은 이 정도 최악의 상황. 도대체 왜 이런 건지, 언제까지 이런 건지, 그리고 이른바 미세먼지 약자라고 하죠. 저 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주유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오늘 상황 어떤지 오늘 2부 인터뷰로 집중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만날 분은 김성환 씨입니다. 김성환의 행간 오늘 안 쉽니다. 예,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발의되기로 한 D-Day인데요. 그 숨은 행간들 짚어보고요. 오늘 여론에서는 이택수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이 개헌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돌렸습니다. 그 결과 가지고 지금 오고 계세요. 잠시 후에 만나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청취자 6030님, 행간 어떻게 됐습니까? 김보연님, 행간 안 합니까? 1078님, 저는 뉴스쇼를 행간 때문에 청취하는데 오늘 쉬나요? 김성환 씨 크게 웃으셔도 돼요. 행간 때문에 청취하신다는 1078님은 가족은 아니시죠? 행간 안 쉽니다. 그런가요? 가족이 올린 거 아닌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웃고 있지만 창밖을 보면 가슴이 턱 막혀요. 저 아침에 운전하고 오는데요. 이게 안개인지 미세먼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꽉 막힌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이 미세먼지 이 상황이 지금 실화 맞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 맞습니까? 이런 문자를 조주형 님이 보내주셨을 정도로 여러분들 각자 계신 곳의 상황 좀 알려주시고요. 남부지방 분들은 괜찮으세요? 그쪽은 괜찮으신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잠시 후에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행간. 개헌 얘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여곡절도 많았고 말도 많았던 개헌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드디어 발의를 합니다. 예.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전 10시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개헌안을 의결하고 문 대통령이 결재를 할 예정인데요. 전자결재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개헌 발의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 해외 순방 중인데 이렇게 시기가 되면서 결국 전자결재를 하는 겁니까? 원래 당초는 21일 날 발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민주당 쪽에서 국회에서 협의할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26일로 늦춰졌던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외 순방 기간하고 겹치게 된 건데요. 간단하게 절차만 말씀드리면 국회 국무회의에서 이 의결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보고를 받고요. 예. 그리고 전자결재를 하면 그다음에 이제 전자관보에 게시가 됩니다. 아하. 이 전자관보에 게시가 되는 순간 바로 이제 공고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물론 그 사이에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도 있고요. 여야 입장은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극명하게 엇갈리는데요. 그렇죠.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는 헌법 개정 쇼이자 사회주의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경을 시도한다. 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지방선거용 카드다 이렇게 이제 평가절하했습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어때요? 평화당과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개헌안 자체를 그렇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닌데요. 다만 국회에서 개헌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 논의 자체가 막히게 되는 것 아니냐. 더 꼬인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사당은 다 오늘 발의에 대해서 부정적 혹은 거세게 반발. 네. 여당만 찬성하는 이 상황.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보죠. 첫 번째 행간은 국회는 이미 주도권 싸움에서 밀렸다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정치는 명분 싸움입니다. 대의 명분이 있어야 도덕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거든요. 명분 중요하죠.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 어느 쪽이 지금 명분 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왜? 대선 때 다 공약 같이 했잖아요.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약속한 게 일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약속 지키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무조건 지금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는 비유하자면 졸제 시험 날짜 잡아놓고 연기해달라고 떼쓰는 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공부 열심히 한 문재인 대통령 비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개헌안을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더 신뢰가 있느냐, 국민한테 신뢰를 어느 쪽이 더 많이 받느냐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지금 정치 불신을 더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국회 어느 쪽이 더 불신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예. 국민이 뭐라고 대답할지도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아하. 마지막으로 법적으로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법적으로요?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하면요. 헌법 제130조 1항을 보면은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회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그러면 3분의 1 이상이 부결시키면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면. 예. 그러니까 지금 국회는 대통령이 던진 공을 받을지 말지 어떻게 받을지 고민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요. 두 번째 행간은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고립시키느냐 고립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뭐 이런 셰익스피어 같은. 네. 그거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개헌안은 고립시키느냐 고립되느냐의 싸움입니다. 누구를요? 개헌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정당이 어디죠? 민주당. 예. 여당. 가장 반대하는 정당은? 제1야당 한국당. 맞습니다. 두 당이 어느 쪽을 외로운 섬처럼 고립시키느냐에 따라서 개헌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느냐. 어떻게 설득해내느냐. 네. 그 싸움이라는 건데요. 그 고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민주당은 선거 비례성 확대. 이게 비례대표제하고 연동되는 거고요. 예, 예. 중대선거구제, 선거 연령 18세 하향. 이걸 무기로 야3당을 끌어들이려고 시도할 겁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요. 예, 예. 대통령 권한 분산. 이거 예. 큰 화두였잖아요. 그렇죠. 국회 총리 추천권 확보. 이걸 내세우면서 야4당 공동전선을 펼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좀 보죠. 중대선거구제 같은 거, 선거 비례성 확대 이런 부분은 정의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민주평화당도 주장하고요. 평화당도 그렇고. 예,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정당은 다 원하는 그렇죠. 거죠. 다 원하는 거죠. 선거 연령 18세로 내리는 문제도 뭐 정의당, 평화당 야3당 똑같이 요구하는 바른미래당도 요구. 당론만 안정했지 사실은 바른정당일 때 거의 합의했던 거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자유한국당은 반면에 국회가 총리 추천권 내지는 아예 국회가 임명하는 권한까지 받도록 하자. 이거 가지고 이제 다른 야당들을 설득할 거고. 다른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청와대가 이걸 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지금 전선이 짜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어느 쪽이 야3당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느냐. 예. 여기에 명분이 어느 쪽에 있느냐의 싸움이 될 거고요. 앞으로 이런 수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행간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이보다 좋을 수 없다입니다. 아니 상황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개헌 논쟁을 보면서 아우 저 국회 또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눈살 찌푸리는 문자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요. 정치는 원래 논쟁하고 때론 싸우고 그러다 타협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예. 정치적 관점을 떠나서 정치공학적 관점을 떠나서 저는 유권자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 기본권 늘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 입장에서 좋잖아요. 유권자 입장에서. 개헌 논쟁이 더 치열해지고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우리 입장에서 나쁠 거 없다. 그럼요. 국민 기본권도 늘려주겠다고 하죠. 사회적 불평등도 줄여주겠다고 하죠. 예, 예. 그동안에 쌓여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 국회와 청와대 대통령이 서로 간에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늘려줄 것인가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를 논쟁하는 거예요. 하기는 지금 개헌을 놓고 이렇게 활발하게 얘기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럼요. 대통령이 발의하겠다라는 카드를 던지는 순간부터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지방선거 바로 앞두고 있잖아요. 예, 예.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 개헌 논쟁할 때 국민 입장에서 서주는 정당이 어디야? 이거 보면서 표 던질 수 있어요. 그걸 정치권이 제일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시기를 이번으로 할 거냐 다음으로 할 거냐는 어쨌든 대통령은 지금 던졌고 네. 국회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지켜봐야 되는 거죠. 국민들은 어느 쪽이 좋은지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치권이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프레임 전쟁이 벌어진다는 건데요. 이념 논쟁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논쟁들이 벌어질 때 그렇죠. 국민은 눈을 맑게 하고 매 눈으로 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눈을 맑게 해야 되는데 바깥을 보니까 한치 앞이 안 보여서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에요. 예. 이럴 때일수록 더 눈을 맑게 하고 매 눈으로 지켜보자.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그 사이에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광주, 창원, 익산 다들 지금 상황 보내주고 계시고 부산도 전 남부지방은 괜찮다고 기상청에서 들었는데 부산도 뿌옇다고
부천의 5283님은 아이가요 하루 종일 가래서 기침을 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마스크 오늘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가급적이면 외출 자제하시는 것도 이제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565님은 행간 만세. 김성원 만세 하시는데 김성원이라고 쓰셨네. 예, 김성완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간이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예, 상황을 제가 앞에서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상황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이 미세먼지 속에서 일하고 계신 분을 한번 저희가 연결해서 상황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서울시에서 거리 청소를 하는 분이세요. 조우연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도 밖에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뭐라고 해야 돼? 가로미화원 맞으십니까? 예. 가로미화원. 예. 오늘 몇 시에 나오셨어요? 집에서는 3시 40분에 나와갖고요. 예. 이제 일은 한 5시 정도 시작해요. 3시 반에 새벽 3시 반에 나오셔서 5시부터 지금. 그때 이제 첫차 버스 타고 와갖고요. 예. 어제 뭐 자가용 이제 못 갖고 오라 하니까 차를 못 대놓아요. 될 데가 없어. 주차할 데 없어갖고 첫 차 타고 오면은 여기 오면은 이제 4시 한 40분 50분 돼요. 그래요. 아침에 나오실 때 어떠셨어요? 4시 반에 나오실 때. 앞이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지금 이게 미세먼지 관측일에 오늘이 제일 심하답니다. 그 정도로 느껴지세요? 그냥 볼 때가 한 1000m 앞은 안 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마스크는 지금 끼고 근무하십니까? 예, 마스크 2개, 3개 막 이렇게 끼고 눈이 막 아파요. 눈이 막 따끔따끔하니까 눈이. 마스크를 2개, 3개 끼면 숨쉬기 괜찮으세요? 아이고, 그래 또 이제 안경 쓰니까요. 또 석기 차서 또 그것도 안 보이고. 안경 쓰고.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뭐 이래요. 근데 마스크를 끼지 않고는 지금 바깥에서 몇 시간씩 근무하실 수가 없으니까 2개, 3개 할 수 없이 끼시는 거죠? 예. 그래도 목이 컬컬합니까? 2개, 3개 껴도? 그래 이제 한 2개, 3개면 조금 낫고요. 예. 한 개 정도 하면은 가래를 뱉으면 시커매요. 예. 그렇게 될 정도로. 한 개 끼면은 가래 뱉으면 시커매. 몇 시간 일했는데 그 정도가 나오나요? 우리가 이제 1시간 정도 하면은 또 첫째 또 차들이 또 매연도 우리가 많이 마시잖아요. 매연이 있죠. 새벽에 그렇죠. 매연도 마시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막 그래요 저희들. 아이고 1시간 근무,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고 근무를 해도 1시간 근무하고 나면 가래가 시커매질 정도. 사실은 출퇴근할 때 저는 잠깐씩 나가 있어도 목이 컬컬하고 사실은 지금 약간 열이 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데 하루 종일 매연 속에서 오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심한 날 일하고 나시면 어떠세요? 아유 집에 가면 퍼져요. 몸이 막 뭐 몽둥이 마녀까지 빠가하면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요. 그렇죠. 집에 가면 밥도 먹기 싫고 그냥 옆에 넘어가요. 그러면 식구들 와갖고 밥 숟가락을 미기고 그래. 아이고 좀 쉬었다 먹자 그대로 잡으래요. 아버지 그래도 한 숟갈 드셔야죠 하면서 입에 막 떠 넣어주세요 가족분들이. 예. 피곤하니까 여기서 긴장이 풀어지잖아요. 현장에 있을 때는 그렇죠. 항상 긴장해가 일하면서 집에 가면은 이제 막 그 긴장이 풀어지니까 모든 게 귀찮아요. 아니 식구들은 막 와가 막 밥 안 먹으면 아침에 흙이 진다고 막 일부러 와가 막 말아서 막 딸내미 뭐 아들내미 뭐 집사람 와가 막 한 숟가락 미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지금 미세먼지 약자 이렇게 부른답니다.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건설 현장의 노동자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 택배 일하시는 분 아까 문자 주셨던데 이런 분들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실 텐데 사실은 뭐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우리 이렇게 미세먼지 약자분들은 정부에 혹은 중국에 뭔가 전문가들한테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한마디 하시죠. 정말 저희들 입장에서 좀 하다못해 좀 거기 보호할 수 있도록 장비라도 있잖아요. 좀 신경 써주시면 참 좋겠고요. 지금은 마스크 다 개인적으로 사서 끼세요? 개인적으로도 사고요. 그냥 기급하는 게 저희들은 그게 방어가 안 돼. 왜 방어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급하는 거는 우리가 뭐 미세먼지가 우리가 개인으로 우리가 사갔어야 돼요. 이제 약국에 가서 그러니까 지급하는 게 아예 없어요? 지급하는 거는 그게 못 걸려요. 이제 파란 거 뭐 이런 게 처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주시잖아요. 구멍이 좀 큰 거 사실은 하나마나 초미세먼지는 안 걸러지는 거 그런 거군요.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자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약국에 가서 사가지고 써야 돼. 아이고 그런 거라도 좀 제대로 지급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정부에서도 좀 투자해서 이제 중국에서 나무를 심든지 이래가 좀 그런 게 좀 안 날아왔으면 좋겠는데. 좀 그게 많이 그렇고 또 우리 또 경유차들 있잖아요. 좀 노후된 거 좀 단속 좀 해갖고. 매연 많이 뽑는 것들. 그러니까 뭐 다다다 그러면서 우리 좀 일할 때도 좀 차 좀 있죠. 소환한 것도 좀 꺼주세요. 그러면은 성기를 내고 이랬어요. 그럼 우리가 다 먹어야 되잖아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일해야 되니까. 아이고 지금 뭐 한 말씀 하십시오 했는데 이건 끝도 안 날 정도로 지금 하실 말씀들이 많이 쌓여 있으세요. 저 이해되고요.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도 좀 많이 드시라고 지금 청취자들이 응원 문자 보내주시고 집에 가서는 삼겹살도 오늘 좀 드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로미화원, 그러니까 거리 청소하시는 분이세요. 조후연 씨 얘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언제까지 이런 걸까요? 이번 봄 내내 혹시 이런 거는 아닐지 걱정이 되는데요.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반기성 센터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이거?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최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138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당이죠. 지금까지 초미세먼지 관측 예측 이래 가장 높은 농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최악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게 이게 오버하는 거 아니죠? 실제로 그런 거죠? 오늘 아침 새벽에 좀 나쁘다. 지금 현재 약간 좀 좋아졌는데요. 현재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아주 나쁜 단계가 됩니다. 101 이상이면 매우 나쁨인데 어제는 뭐 평균 농도도 매우 나쁨 단계였고요. 오늘은 현재는 나쁨인데 오늘도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가장 오전 한 10시, 11시 가장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이고요. 10시, 11시. 사실 이렇게 그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심한 그 원인을 보면은 저는 하여튼 뭐 가장 큰 원인은 중국발 스모그라고 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따뜻한 그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대기가 지금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가 확산되지 못하고 대기 중에 정체되거나 축적되는 이유가 있죠. 이런 기압 배치가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오늘도 나쁘고 또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공기가 정체돼 있어 고여 있으면서 우리나라 공해들이 그대로 있고 거기다가 중국에선 스모그가 밀려오고 이 두 가지가 섞이니까 최악의 상황이 된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렇습니까? 일단 이번 주만 본다면 수요일까지는 나쁠 것으로 보이고요. 수요일? 목요일에 수요일이요. 그다음에 목금에는 약간 기압고에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말에 또 다시 나빠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일단 뭐 4월에서 사실 5월 이때가 연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계절이거든요. 그렇죠. 이때가 이제 이동성 고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기가 안정돼 있고 안개도 자주 끼고 바람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확산되지 못하고 정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KU에 대해서는 올 봄에 좀 기온도 높고 이동성 고기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비는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고요.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좀 평년보다 높지 않겠냐 올 봄에는. 아니 평년에도 항상 심했어요. 왜 심했냐면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 봄에는 중국발 황사 오잖아요. 황사까지 겹쳐지죠. 그렇죠. 사막에서 모래 몰려오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여러분. 미세먼지는 미세먼지고 황사는 황사입니다. 황사는 모래 언덕에서 모래들이 중금속 섞인 모래들이 밀려오는 거고 미세먼지는 또 다른 건데 봄에는 황사 플러스 미세먼지인 거죠. 오는 게. 네 그렇습니다. 황사도 10마이크로미터 이하거든요. 우리도 미세먼지도 10마이크로미터 이하니까 작은 입자는 같은데 발원지가 틀리고 성질은 다르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미세먼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황사가 들어오는 경우는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올 봄은 근데 항상 봄에 그렇지만 올 봄은 더 따뜻하고 비도 적기 때문에 상황이 나빠질 것이다. 네,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내일서부터 환경부가 초미세먼지죠. 기준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는
50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제곱미터당 내일서부터는 35 마이크로그램 이게 이제 선진국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강화되면은 결국 이제 지금에는 뭐 보통인 날씨도 내일서부터는 나쁨인 경우가 많아집니다. 굉장히 나쁨인 날씨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올 봄에는 평년보다 나쁨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러 가지 기압 배치 흐름상으로 볼 때 올 봄엔 좀 맑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도 많지 않겠다.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맑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도 별로 없을 정도란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덜컥 막히는 느낌인데 근데 반 센터장님 결국은 앞에 우리 저 환경미화원 분도 마스크 2개, 3개 쓰면 살 수 없이 일합니다 이러셨는데 우리도 오늘 의존할 수 있는 게 마스크밖에 없거든요. 이게 얼마나 효과 있는 건지도 모른 채 이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마스크 끼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환경미화원분은 아마 정부에서 지급한 건 일반 마스크일 겁니다. 그거는 뭐 미세먼지를 전혀 거르지를 못하죠. 일반 마스크는 전혀 아무 소용없다? 네,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세먼지를 하는 거는 의약의품이라는 그 표시가 붙어 있는 마스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KF80, 뭐 KF94, KF90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 KF가 코리안 필터 이런 뜻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80 정도는 80 이상은 커버를 해준다는 거고요. 걸러준다는 것이고요. 94면 94% 이상은 걸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정부에서 인정해준 정품을 착용을 하고 잘만 착용하는 법만 잘하면은 거의 뭐 90% 이상은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KF라는 표시가 있어요. 마치 자외선 지수 이런 거 비슷하게 바깥에 KF 80 하면은 80% 정도 걸러준다. 이게 사실은 초미세먼지에는 80은 좀 약하답니다. KF 94 하면 94%, 99 하면 99%, 적어도 94 이상은 착용을 해야 오늘과 같은 초미세먼지에는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4, 99. 근데 또 그거 하면서 착용 제대로 안 하면 다 술술 들어가잖아요. 그럼 소용없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착용하는 그 마스크를 보면 정확하게 착용하는 범위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대로만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 다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틈새로. 자, 근데 그러니까 언제까지 마스크 의존해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거냐.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특히 중국에다가 강하게 항의할 방법은 없겠느냐라는 문자가 많이 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우리 1월에 이제 중국 외교부하고 우리 외교부하고 회의를 했었죠. 미세먼지 저감. 맞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외교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항의도 많고 불만도 많다. 그랬을 때 중국 측 대표가 증거를 대라 그랬지 않습니까? 증거. 우리께 니들 나라로 나라가 영향을 주는 증거가 어디냐. 그게 우리 거라는 증거를 대라? 네. 그러니까 좀 황당하죠. 그런데 실제로 현재 그런 연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 뭐 위성사진이라든가 뭐 관측자를 보면은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확실한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 발뺌을 하는 거죠. 아니다. 우리 영향 아니라고 자꾸 우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에서 그것 갖고 자꾸 주장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그러게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참 방법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라도 해보자 해서 우리 내에서 뭐 비상 저감 조치 발동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워낙 중국에서 몰려오는 게 영향이 크다 보니까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안 되는 상황. 참 대책이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스크 잘 끼고요. 노약자분들은 외출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수요일까지는 여러분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은 괜찮으세요? 오늘은 그 안부부터 다 여쭙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건강하시네요, 그래도. 근데 목이 좀 칼칼한 듯한 느낌이. 일단 앞이 안 보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네. 운전은 괜찮으셨어요? 네, 운전은 괜찮았는데요. 오늘따라 또 제 앞에 매연이 이렇게 많이 있는 차들이. 뿜뿜 막 뿜으면서 가요? 네, 좀 심하더라고요. 오늘 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 한 분은 결국은
여론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0060님. 중국발 미세먼지는 계속 항의하면서 국제적으로 여론전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특히 중국이 이게 우리 거라는 증거를 대봐라. 좀 이런 식으로 완전 배짱 아닌가요? 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게 국제적으로 함께 대응하는 여론전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셨고요. 정광준 님도 이런 나라와 이웃에서 사는 게 참 그렇다라는 아주 직접적인 직설적인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고요. 위성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면 어떻겠습니까? 8104님도 문자 주시고 송인재님은 어른은 마스크라도 하는데 유아들은 제대로 착용도 잘 안 됩니다. 애들은 그냥 뜯어내잖아요. 네.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걱정이라는 문자 주고 계십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 간다는 사람이 이해 안 갔는데 오늘 아침은 이해된다. 네. 이런 문자까지. 예, 여러분 의견들 보내주십시오. 그래요. 뉴스라도 좀 쾌청한 뉴스들을 보내드리면 좋은데 개헌을 놓고도 네. 안개 속이죠, 전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정치적 이슈가 개헌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블랙홀처럼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개헌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개헌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뭐 그중에 국회의원 소환제를 해볼까? 아니면 선거 연령 하향을 가지고 좀 해볼까? 뭐 여러 가지 국무총리 추천을 가지고 해볼까? 이것을 논의를 하다가 일단은 좀 크게 가보자라고 잡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21일 날은 그 개헌 발표 이틀 차에 3월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1차 조사를 했었는데요. 시기를 놓고. 네. 그때는 찬성 59.6%, 반대 28.7% 이렇게 나타났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개헌 3일차 그 발의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조국 민정수석이 했었죠. 그렇죠. 그날 오후에 이 개헌안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 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잠깐만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개헌을 지금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 청와대발 개헌안 문재인표 개헌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네. 비교적 상세히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국 성인 19세 이상 성인 8,788명이 접촉을 해서 최종 501명의 응답을 완료했고요. 5.7% 응답률, 조사 방법과 표본 오차는 95% 신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고요. 무선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청와대는 사흘에 걸쳐 민주화운동 계승,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 강화,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경제 민주화와 토지공개념 강화, 수도조항 신설,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로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매우 잘됐다, 잘된 편이다. 잘못된 편이다, 매우 잘못됐다라는 4점 척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사 결과는 매우 잘됐다는 긍정평가가 37.5%로 나타났고요. 매우 잘됐다 37.5. 잘된 편이다 26.8. 잘된 편이다 26.8. 합쳐서 64.3%가 긍정평가를 했고요. 매우 잘못됐다라는 의견이 15.9%. 매우 잘못됐다 15.9. 잘못된 편이다 12.6. 합쳐서 28.5%가 부정평가를 해서 긍정평가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잘됐다, 잘된 편이다나 매우 잘됐다, 잘됐다라는 응답이 매우 잘못됐다, 잘못된 편이다라는 응답보다 2배 넘게 나온 거네요. 3명 중에 2명꼴로 긍정평가를 했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지난주에 3월 26일 날 개헌안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는 긍정평가가 59.6%였는데 이번 조사는 64.3%로 대략 5%포인트 가까이 긍정평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자, 좀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지역별로는 어떻게 나왔고 연령별로는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해져요. TK와 60대 이상 포함한 모든 지역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다수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그 정치 성향별, 그러니까 이념 성향이나 지정당별로는 좀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진보층에서는 88.5%가 긍정평가, 중도층에서는 64.1%가 긍정평가해서 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반면에 보수층에서는 56.6%가
부정평가를 했고 긍정평가는 33.1%에 그쳤습니다. 예. 그리고 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긍정평가 91.7%, 정의당도 76% 긍정평가, 민주평화당 63.6%가 긍정평가했고요. 예. 무당파층도 56.4%가 긍정평가했는데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74.8%가 부정평가, 바른미래당 지지층도 55.6%가 부정평가를 해서 한국당 또 바른미래당만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TK와 60대 이상에서도 잘 됐다라는 응답이 높았어요. 전 지역 나이별로 봤을 땐 다 높았지만 결국 보수냐 진보냐 지지정당이 어느 쪽이냐라고 나눴을 때는 달라지는 상황. 그래요. 하여튼 뭐 발의합니다 오늘. 전자결제 이루어지고 나면 이거는 이제 국회로 무조건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여러분들 보시면서 꼼꼼하게 여론을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 정례조사로 가보죠. 대통령 지지도부터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3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가 69.1%로 지난주보다는 0.5%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주가 9.6%. 이번 주가 69.1%. 예. 네, 상승세를 이끌어가지 못했고요. 약보합세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면은 청와대 3.16 대통령 개헌안 발의 예고 또 개헌안 그 설명 이틀째였죠. 토지공원 개념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심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목요일부터 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금요일 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또 구속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수층과 대구 경북 50대에서 소폭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서 69.1% 약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뭐라고 하셨냐면 항상 이택수 대표가 강조하는 게 추이잖아요. 그래프의 모양을 봐라. 수치 하나하나보다도. 근데 지금 모양을 볼 때 60.8을 1월이었습니까 이게? 2월이었습니까? 60.8 1월이었어요. 예. 1월에 60.8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 정도 추이면은 70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셨는데 지금 살짝 주춤했거든요. 그 요거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건. 개헌안 발의 내용 중에 가장 지난주 논란이 됐던 것이 토지공개념 논란이었습니다. 토지공개념. 일부는 가짜 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보수층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당에서 특히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했죠. 목요일 좀 소폭 하락했고 또 크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목요일 날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금요일 날 또 집행이 됐죠. 그러면서 보수층 일부가 또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것도 있고. 그렇게 보는 거군요. 지금 개헌안 관련해서는 문자가 이렇게 들어와요. 오진성님은 개헌안 잘못됐다는 분들은 그 내용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하신 건가 의심된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이분은 지지하시는 거죠. 완전히. 반면에 9635님은 근데 3명 중 1명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문자도 이번 이제 개헌안에 반대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문자도 들어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그 개별 사안들과 관련해서 여론사를 강론으로 했다면 아마 찬성 의견이 많았을 겁니다. 뭐 민주화운동 개선한다는데 누가 반대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 수도조항 신설이나 또 경제 민주화, 토지공개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선거 연령 하향도 한국당 혁신위가 또 찬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부분들이 이 강론으로 들어가면 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강론으로 들어가서 여론조사에서 했을 때 제일 팽팽할 부분은 역시 토지공개념 쪽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세요?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두 번째가 이제 지방자치화분권. 한국당이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국민의 기본권, 민주화운동 계승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은 이견이 있을 리가 거의 없어 보이는 거고.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하여튼 강론으로 좀 우리 조사를 해보도록 하고 정당 지지율 가보죠. 네, 민주당 지지율이 0.8%포인트 오른 52.6%로 나타났고요. 한국당도 2%포인트 오른 20.6%를 기록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6.4%로 창당 이래 가장 낮은 주간 기록을 했고요. 그래요? 정의당 5%, 민주평화당 2.6%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쭉 보니까 한국당의 2%포인트 상승이 눈에 띄네요. 네. 한국당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뭐 떨어지고 이랬는데 2%포인트면은 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개헌안 논란 때문에 한국당이 주 초중반까지는 강세를 보였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청구 또 집행되면서 목 금요일 날은 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소식만 아니었다면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개헌안 논란 때문에 한국당은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모처럼 20%대를 또 기록하게 역시 됐습니다. 역시 보수층의 결집. 아까 그 토지공 개념 이런 걸로 인해서 결집한 게 크다. 20% 돌파가 이게 되게 오랜만이죠. 한국당. 몇 주 만에 올랐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주초 중반에는 강세를 보였는데 토지공개념 논란이 있었던 목요일 날 하락하고 또 금요일 날은 미국발 악재로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후반에 약세로 좀 돌아섰는데 아무튼 그 정당 지지율 전체로 본다면 민주당, 한국당이 지난주에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지금 최저치라고 하셨어요. 당 창당 이래. 근데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뭔가 좀 새로운 동력들을 불어넣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여야 간 충돌의 주인공이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좀 바른미래당이나 또 민주평화당은 좀 소외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민주당 52.6, 한국당 20.6, 바른미래당 6.4, 정의당 5, 민주평화당 2.6. 이렇게 이번 주 정당 지지율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네, 이번 주간 집계는 3월 19일부터 23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6,33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3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관지가 건강하신 이택수 대표. 네. 방심하지 마시고요. 그럼요. 지금 마스크 안 하고 오셨는데 꼭 하나 끼세요 오늘. 오늘은 끼고 다니셔야 돼요. 아까 말씀 나누신 대로 이게 뭐 K90 몇 그거 아니면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 차에는 그 일반 마스크만 있기 때문에 그 소용 없습니다. 네, 소용 없다. KF 94 이상. 94. 네. 약국에 가서 사야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개헌 임기 내에 한다고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억지로 급히하면 체합니다. 4750님. 이준호님은 개헌안 찬성합니다. 다만 국회 통과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임하는 건지가 염려된다. 하셨고요. 허금선님은 개헌 발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분은 시기를 좀 늦춰도 된다 이런 쪽이신 건가요? 이정우님은 개헌안 찬성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특히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고 7925님은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추천하게 한다. 이거 절대 저는 반대합니다 하셨어요. 국민이 국회의원을 믿지 못하는데 그거 절대 안 된다.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있고 다양한 문자들 보내주십시오. 개헌이라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우리들의 활발한 논의가 국회 못지않게 청와대 못지않게 있어야 될 겁니다.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비염이 있으신 분인데 괜찮으십니까? 뭐 마스크를 두 겹하고 그다음에 인공 눈물을 계속 넣고 계세요. 넣는 게 아니라 아예 씻어내는 것처럼. 지금 왼쪽 눈이 빨갛게 충혈되셨어요. 어제 외출할 일이 있었는데 아주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도 이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심각하다 우리끼리 얘기하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되고 정말 적극적인 대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중국 주석이면은 미세먼지나 아니면은 황사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자치 독립국으로 그냥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책임이 아닌데. 내보내면 중국 책임 아니라고 하려고 좀 이미 증거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잖아요. 아유, 참 답답한 아침. 오늘 기자수첩에서 뭐 갖고 오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에 이어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을 이제 돌고 있죠.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제가 관심 갖고 보는 거는 편의점입니다. 24시간 편의점. 편의점이요? 예. 왜요? 베트남 같은 경우 지금 성장률이 상당히 가파르고 젊은 인구가 많습니다. 전쟁 이후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소매업의 확장이 엄청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한국의 소매업, 특히 편의점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편의점 흐름이 어떤데요? 예. 일본에서 1973년에 대중적인 편의점이 시작이 됐죠. 패밀리마트부터. 그다음에 세븐일레븐, 로손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지금은 점포수가 한 6만 개 정도인데 일본에서 제일 큰 문제는 편의점 숫자는 늘었는데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24개월째 감소 중입니다. 그래요? 예,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소매업은 이제 끝난 거죠. 성장세는 확실히 끝났네요. 한꺼번에 차 끌고 가서 많이 잔뜩 사다 놓는 거지 편의점에 들락날락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편의점에다가 은행 창구도 넣고 빨래방도 집어넣고 맞아요. 요새는 삼겹살도 팔고 합니다만은 일본과 한국의 편의점은 이제 성장이 한계점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고도 성장을 시작하면서 막 팽창할 때는 밤에 일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그럴 때 편의점이 통했던 건데 그 국면이 꺾이면서는 어려워지는. 그럼 베트남은 지금 막 되는 때군요. 그렇죠. 베트남도 편의점 업계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그러죠. 빈그룹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편의점을 제일 먼저 시작해서 베트남 주요 지점마다 빈그룹의 맞죠? 빈마트라고 하죠. 빈마트 플러스. 그 편의점이 들어서 있고 베트남 국영기업 중에 사이공 상업총공사라고 있어요. 이 베트남 국영기업도 이제 편의점을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일본 세븐일레븐 들어가 있고 미니스톱 일본 거죠. 이것도 들어가 있고 싱가포르의 쇼벤고우라고 하는 편의점이 들어가 있고 미국의 서클K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우리도 할 만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도 편의점 하는 기업 많죠. GS25 뭐 이런 곳들 어때요? GS25가 올해 호지민시에 대통령 베트남 방문에 맞추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1호점하고 2호점을 냈습니다. 봄에. 그래서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고 그다음 지금 중산층의 구매력이나 소비 욕구가 막 증가하고 있는 걸 보면은 베트남에 계속해서 뭐 100호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자신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지역 내에서 올해 1월부터 거의 모든 상품의 관세가 폐지됐습니다. 그런 그 얘기는 뭐냐면 베트남 편의점에 깔리는 한국 상품, 중국 상품 등의 외국 상품들이 가격이 훨씬 싸진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편의점이 도매점보다 너무 비싸니까 잘 안 가게 되는데 젊은 층들은 이게 싸지면 편의점으로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더 가깝고 편하고 오래 문 여는 그곳으로. 편의점은 계속 성장할 거고요. 우리나라 소매업에서 편의점이 한 1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베트남 지금 한 2%입니다. 그러니까 계산만 대충 따져봐도 7, 8배, 10배까지는 더 성장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 우리의 목표 지역이 중동 아랍입니다. 우리 편의점이 다음 노리고 있는 곳이 중동 아랍.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코스가 베트남에서 UAE잖아요. 코스랑 겹치네요. 제일 먼저 진출한 것은 CU입니다. 이란으로 가서 테헤란에다 1호점을 냈는데 이제 해외 수출이 막 시작된 겁니다. 중동 지역에. 이란을 시작으로 해서 중동, 동남아시아 신흥시장을 지금 한국의 편의점들이 노리고 있는 거죠. 이란 같은 경우 인구가 8천만이에요. 베트남은 1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편의점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점포 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게 있죠. 또 다른 건 뭡니까? 거기에 우리 상품들이 진열된다는 거죠. 한국산이. 그렇죠. 편의점 자체 브랜드 PB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PB 상품. 지금까지 우리나라 PB 상품은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편의점에 우리 것 좀 놔주세요라고 이렇게 빌면서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편의점에 이제 우리 편의점의 PB 상품들이 우리 걸 넣을 수 쫙 있어요. 깔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중국 쇼핑몰 쥐메이에는 뭐 임실 치즈라면, 청양 고추라면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공화춘이라고 짜장면 시리즈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편의점 외국 편의점에 들어가 있는데 GS25의 PB 라면이죠. 이제는 편의점 자체 PB 라면도 세계로 뻗어갑니다. 세븐일레븐 이곳은 지금 말레이시아에다가 PB 과자, 그다음에 도시락용 김 이런 걸 좀 수출하고 있고요. 뭐 마늘 바게트, 초코콘, 통감자 스낵, PB 자체 상품들이 외국 편의점에 깔리는 게 많은데 이제 외국에 우리 편의점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편의점 따라 들어가서 쫙 깔리게 되는 거죠. 혹시 견뎌봐라고 드셔본 적이 없죠? 견뎌봐. 늘 견디고 있습니다. 먹어본 적은 없네요. 견뎌봐. 우리나라 편의점이 개발한 아이스크림이죠.
빨아먹는 바죠. 아이스크림 있어요? 견뎌봐?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술깨는 숙취해소 아이스크림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이 러시아에서도 그대로 견뎌봐요? 네, 견뎌봐입니다. 자몽맛 아이스크림에다가 이제 헛개나무 추출액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섞어서 보드카를 너무 많이 마신 러시아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술 깨는 아이스크림 이렇게 갖고 견뎌봐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편의점을 직접 열고 그리로 들어가 앉으면 되는 거죠. 아무튼 지금 출발했습니다만 우리의 24시간 편의점은 동남아시아, 중동에 이어서 지금 이제 호주를 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나 소비 형태, 심리들을 잘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문을 열거나 또는 상품을 진열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교민이나 그곳에 있는 주재원들도 반갑게 맞이하고 또 하나는 한국 편의점에서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고 한국 상품을 접한 사람들이 한국의 관광을 들르게 되고 여러 가지 그렇죠. 부가 효과들이 한국에 있네요. 들른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어떤 먹거리 같은 것들을 잊지 못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우리 편의점에 또 들러서 소비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편의점이 우리나라에서는 하향 곡선인데 돌파구를 외국으로 찾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어요. 기업은 이렇게 돌파구를 찾으면 되는데 편의점 운영하시던 그 많은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명퇴하신 그렇습니다. 분들. 이분들은 사실은 방법이 없어서. 제가 바라는 바는 이렇게 수출이 잘 돼서 편의점이 거기서 수익을 남기는 구조로 간다면 가맹점들한테 좀 이렇게 압박하거나 갑질하던 거는 좀 줄여주시고 그거 좋네요. 알바들 시급고 한 조금 올랐다고 그거 갖고 너무 그러지 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선순환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변상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정세진님은 미세먼지 마스크 비싸고 하루밖에 못 써요. 이거 좀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김창균님도 국가에서 마스크 공급해주면 어떨까 이런 문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언제쯤 먼지 그치고 맑은 하늘 볼 수 있을까요? 뉴스쇼가 선정한 오늘의 노래 신계행입니다. 안개 거치는 날. 안개를 걷어가다오 내 사랑을 언젠가 세월이 흐르고 난 뒤 나는 너를 볼 수 있겠지. 바람 불어 세월을 데려가다오 내 사랑을 데려와다오 이 세상에 청취자 송홍영님, 개헌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뺀 개헌안 반대다. 반면에 정광중님, 저는 개헌안 찬성합니다. 수준 미달 국회에다가 총리 추천권 못 줍니다. 어쨌든 오늘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내일 뵙죠.